눈보라치는 고갯길에서 늙은 장사치가 옷깃을 여미며 깊은 탄식과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눈밭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매서운 바람소리 사이로 가녀린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지요. 평생 엽전 한 잎에 목숨 걸던 지독한 구두쇠가 금덩이 대신 죽어가던 아기를 주었습니다. 헌데 멍석마리에 쌓여있던 이 아이, 그저 평범한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5살에 거상의 장부 조작을 간파하고 엽전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시세를 꿰뚫는 상술의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과연 그는 이 천재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럼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입김마저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박영감은 등 굽은 소나무처럼 휜 허리에 남산만한 보찜을 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고개를 넘었지요. 한참을 걷던 박영감의 눈에 어지러운 수레바퀴 자국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산적대가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자네들이었습니다. 주인 잃은 물건들이 하얀 눈 위에 핏자국처럼 흩뿌려져 있었지요. 지나가던 행인들은 엽전을 줍느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박영감도 본능적으로 엽전 꾸러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덤불숲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발목을 붙잡았지요. 그것은 바람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파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아기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엽전과 아기를 번갈아 보며 갈등했습니다. 돈을 챙기면 편할 테지만 그냥 가면 아이는 죽을 것이 뻔했지요. 이런 젠장 맞을 내가 노망이 났지. 박영감은 쥐고 있던 엽전을 눈밭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리는 그를 보며 미쳤다고 비웃었지요. 저 늙은이가 드디어 실성을 했구먼. 동료 장사치들마저 혀를 차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아기를 품고 눈보라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보찜은 무거웠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뜨거워졌지요. 박영감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젖독량을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껴둔 곶감을 꺼내 씨를 바르고 물에 불려 즙을 내었지요. 먹어라. 이게 내 며칠치 식량이다. 박영감의 손가락을 타고 곶감물이 아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빨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정성 덕분인지 아기는 사흘 만에 기적처럼 눈을 떴지요. 녀석, 잡초처럼 질긴 놈일세. 박영감은 북두칠성을 보며 아이 이름을 칠성이라 지었습니다. 칠성이는 박영감의 등짐 위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5살이 되자 아이에게 남다른 재주가 보였지요. 어느 장날 박영감은 칠성이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칠성이는 박영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단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지요. 내가 5필 값을 줬는데 왜 4필뿐이요? 손님이 억울해하며 거상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거상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힘없는 손님은 억울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 거상은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박영감도 피곤해질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저 아저씨 거짓말쟁이에요.
박 영감은 깜짝 놀라 황급히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손을 뿌리치고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다 듣도록 거상의 비밀을 폭로해버린 것이지요. 왼쪽 소매 안에 비단 한 피를 숨겼어요. 시끌벅적하던 장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거상의 왼쪽 소매로 쏠렸습니다. 거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물건 쌀 때 소매 안쪽 주머니로 넣는 걸 제가 봤어요. 손님이 거상의 소매를 낚아채자 비단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거상을 비난했고 거상은 망신을 당해 도망쳤습니다. 박 영감은 통쾌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단순히 아이의 눈썰미가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찰나의 속임수와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목숨을 위협할 저주가 될 수도 있었지요. 박 영감은 칠성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려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능이 알려지면 아이와 자신 모두 위험해질 것이 뻔했지요. 칠성아, 밖에서는 절대 샘을 하지 마라.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 어깨를 잡고 당부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글자도 모르는 바보 흉내를 내라고 시켰습니다. 칠성이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박 영감은 아이에게 더 꾀죄죄한 옷을 입혔습니다. 어디서든 모자란 척하라고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반드시 뚫고 나오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러 칠성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박 영감은 물건을 떼러 칠성이와 함께 한양 객주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상권을 장악한 최객주의 거대한 상단이었지요. 마당에는 전국에서 온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흥정하는 사이 칠성이는 마당 구석을 서성였습니다. 그곳에는 먼지 쓴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지요. 칠성이는 잡동사니 속에서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새카만 막대기 같은 낡고 볼품없는 흑단 주판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주판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지요. 주판은 알이 작고 촘촘했으며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호기심에 주판 알을 튕겨보았습니다. 그러자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을 깨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안채에서 나오던 최객주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습니다. 그는 칠성이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저것은 최객주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고 비릿하게 변했습니다. 그 주판은 그가 7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물건이었지요. 자신의 추악한 비리가 모두 담긴 전설의 비밀 장부. 그것이 하필이면 장터 꼬마 녀석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최객주는 떨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지요. 얘야, 그 주판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구나. 최객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주판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최객주의 살기가 너무나 거대했지요. 최객주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흑단 주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도 눈앞의 사내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박 영감이 허둥지둥 달려와 칠성이 앞을 가로막으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최객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객주는 오직 칠성이의 등 뒤만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탐욕을 넘어선 섬뜩한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잡아먹을 듯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최객주는 손을 뻗으며 칠성이를 옥죄어 왔지요. 그 주판 이리 내놓거라. 내 잃어버린 물건 같구나. 최객주가 다가오자 칠성이는 박영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주판을 뺏기기 싫다는 듯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최객주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이런 맹랑한 놈을 보았나? 어른이 달라면 줄 것이지. 최객주가 눈짓을 하자 건장한 하인들이 칠성이를 에워쌌습니다. 박영감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쥔 자를 제거하려는 눈빛이었기 때문이지요. 박영감은 평생 장사판에서 익힌 기지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는 품속의 쌈지돈을 꺼내 최객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돈으로 해결해 보려 했던 것이지요. 대감, 이깟 낡은 주판이 뭐라고 이러십니까? 제가 값을 후하게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객주는 엽전은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박영감의 돈주머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박영감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값이라. 그래, 내 놈들 목숨값으로 쳐주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최객주도 대놓고 행패를 부리기 곤란해졌습니다. 최객주는 표정을 바꾸며 짐짓 너그러운 척 물러섰지요. 사람들이 오해하겠군. 오늘은 그냥 가보게. 최객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상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끝까지 칠성이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칠성이를 끌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성이에게서 주판을 빼앗아 등잔불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 거상이 눈을 뒤집는단 말이냐? 자세히 본 주판은 참으로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보통의 주판알은 둥근 모양인데 이 주판알은 육각형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두리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박영감은 까막눈이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주판을 받아들더니 능숙하게 알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판에서 딸깍하는 기계음이 들려왔지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주판 밑에 뭐가 있어요? 칠성이가 위달 2개를 동시에 내리자 주판의 밑바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비단 천이 돌돌 말려 숨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천을 꺼내 펼치자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가득했지요. 박영감은 비록 글은 몰랐지만 장사꾼의 감으로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관아에 세금을 낼 때 쓰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상단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과 뇌물을 바친 기록이 적힌 이중 장부였던 것이지요. 칠성아, 여기 적힌 숫자가 보이느냐? 쌀만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는 5천석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칠성이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나머지는 조대감이라는 사람에게 갔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박영감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대감이라면 조정의 세곡을 관장하는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였습니다. 최객주가 조대감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증거가 이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박영감의 머릿속에 7년 전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한양 상권을 주름잡던 의로운 거상이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 거상이 죽기 직전 어딘가로 빼돌렸다는 장부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칠성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핏덩이로 버려졌던 불쌍한 아이. 그리고 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피 묻은 비밀 장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박 영감은 전율했습니다. 칠성이가 바로 억울하게 죽은 그 거상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혹한 운명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지요. 최객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놈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박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보찜을 챙겼지요. 짐을 싸라.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 칠성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판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요? 어디든 가야 한다. 저놈들이 오기 전에 멀리 도망쳐야 해. 박 영감은 칠성이에게 두툼한 옷을 입혔습니다.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주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지요.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박 영감과 칠성이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숲초입에 다다랐을 때 등골이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불길했습니다. 평생 산길을 다닌 박 영감의 육감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칠성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걸음을 멈췄지요. 누구냐? 박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무 뒤와 바위 틈에서 그림자 같은 사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몽둥이와 낫이 들려 있었지요. 최객주가 보낸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을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선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지요. 영감, 그리 급하게 어딜 가시는가? 박 영감은 칠성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뒤는 절벽이었고 앞은 사나운 늑대떼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것이지요. 쳐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우두머리의 고함과 함께 사내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박 영감은 보찜 속에 있던 녹그릇을 꺼내 허공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린 팔 힘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선두에 섰던 자객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라 박 영감은 금세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몽둥이 찜질의 녹그릇은 찌그러져 바닥에 뒹굴었지요. 박 영감이 무릎을 꿇자 자객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 영감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고 칠성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만은 살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칠성아,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놈들의 발길질에 채이면서도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칠성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어서 가라니까. 가서 살아남아라. 그래야 갚을 것 아니냐. 박 영감의 절규에 칠성이는 눈물을 머금고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잡히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을 칠성이의 명석한 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둠 속 가시덤불을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던졌지요. 저놈 잡아라. 꼬마 놈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 자객 2명이 칠성이의 뒤를 쫓아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이는 찢어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박 영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차마 돌아볼 수 없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 칠성이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비탈길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칠성이는 낙엽 더미 속에 처박혀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품속에 안고 있던 흑단 주판이 칠성이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주판은 멀쩡했지만 저 멀리서 횃불 불빛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었냐? 놈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낙엽 더미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산 위쪽에서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내 놈이 나오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겠다. 칠성이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올려다보니 놈들이 박영감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축 늘어져 있었지요. 하나를 세겠다. 나오지 않으면 바로 민다. 자객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갈등했습니다. 나가면 죽고 안 나가면 아버지가 죽는 잔혹한 선택의 순간이었지요. 칠성이가 막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객의 얼굴에 침을 뱉었지요. 대감, 내 아들은 이미 도망쳤소. 이 멍청한 놈들아. 격분한 자객이 박영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반동으로 박영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박영감은 칠성이 쪽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지요. 둔탁한 소리가 계곡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목숨을 던진 것이지요. 젠장, 늙은이가 떨어졌어. 시체라도 찾아. 장부가 늙은이 품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객들이 벼랑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틈을 타 반대편 숲으로 기어갔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받고 살려준 목숨이었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아오자 칠성이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산신당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거미줄이 가득한 폐가였습니다. 칠성이는 산신당 구석 먼지 쌓인 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지요.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와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칠성이는 품에서 아버지의 피가 묻은 흑단 주판을 꺼냈지요. 칠성이는 주판알을 하나씩 튕겼습니다. 차가운 주판알 소리가 텅 빈 산신당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셈이 아니라 복수의 다짐을 새기는 소리였지요. 칠성이는 주판에 새겨진 숫자들을 보며 놈들이 빼돌린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칸에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 더 새겨 넣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비싼 아버지의 목숨값이었지요. 그때 산신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이 근처다. 샅샅이 뒤져. 최객주의 사병들이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지요.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썩어가는 마룻바닥 및 좁은 틈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지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빈집이야. 제대로 찾아봐. 대감께서 그 아이 목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고 하셨다. 마루 위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먼지가 쏟아졌지요. 한 자객이 엎드려 마룻바닥 틈새를 살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바닥 틈을 푹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칼끝은 칠성이의 코앞에서 멈췄지만 자객의 눈과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이런 쥐새끼였군. 자객은 칼끝에 꽂힌 큼지막한 시궁지를 털어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발등 위로 떨어진 죽은 쥐를 보며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어둠과 쥐 덕분에 칠성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놈들은 나가는 길에 산신당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오래된 목재는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마루 밑으로 스며들어 칠성이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칠성이는 쥐구멍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얼굴은 그 흐름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발은 화상을 입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날 밤 칠성이는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박영감의 피갑과 자신이 겪은 이 지옥 같은 공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에게 천배만배의 이자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면이라 불리는 젊은 거상이 나타나 죽어가는 상권만 골라 살려낸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는 이름도 출신도 밝히지 않은 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직 낡은 흑단 주판 하나로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말만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과 거래를 한다 하여 귀면이라 불렀지요. 한편 최객주는 지난 10년간 승승장구하여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대감의 뒷배를 믿고 전국의 쌀과 소금을 매점매석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기 배만 불렸지요.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여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객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의 집 앞마당은 뇌물을 바치러 온 아부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기생들의 가락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리를 울렸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당당하게 들어섰지요. 객주 어른께 드릴 귀한 선물이 있어 왔소. 하얀 베옷을 입고 갓을 푹 눌러 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좌중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객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청년의 허리춤에는 낡고 윤이 나는 흑단 주판이 매달려 있었지요. 최객주는 술잔을 내려놓고 불쾌한 표정으로 청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선물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은 쌀이었으나 색깔이 검고 흉측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여 잔치판에 모인 사람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요. 이 무슨 행패냐?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려 하자 청년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흑단 주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객주의 창고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본 듯 읊기 시작했지요. 최객주, 당신 창고에 있는 쌀만석이 모두 이 꼴일 것이요. 좌중이 술렁거렸고 최객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창고지기들이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지요. 그 청아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최객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 소리였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쌀값을 올리려고 습한 강가 창고에 쌀을 너무 오래 묵혔소. 게다가 창고지기에게 줄 급료를 떼어 먹어. 그들이 쥐구멍을 막지 않았지. 탐욕이 부른 화가 당신의 전 재산을 썩게 만든 것이요. 그때 급한 전가를 받은 하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창고에 있는 쌀가마니를 열어보니 속이 전부 썩어 문드러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최객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하지만 청년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셈을 해야 한다며 갓을 벗어 올렸습니다. 10년 전 숲속에서 사라졌던 칠성이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얼굴선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한 기운만은 10년 전 그 꼬마와 똑같았습니다. 최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요. 내 놈은 죽은 줄 알았던 그 꼬마. 칠성이는 흑단 주판에 숨겨진 틈을 열어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전의 낡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놈들이 저지른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장부였지요. 이 장부의 사본이 지금쯤 사헌부 대사원 영감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최가와 조가를 포박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부꾼들은 도망치느라 바빴지요. 최객주는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며 내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돈으로 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칠성이는 잡힌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벼랑 끝에서 자신을 살리고 떨어지던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최객주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지요. 모든 복수가 끝났지만 칠성이의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그는 텅 빈 최객주의 집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차가운 눈송이가 칠성이의 뜨거워진 눈가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박영감이 남긴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그려준 마지막 보물지도였지요. 그곳은 금덩이가 묻힌 곳이 아니었습니다. 박영감과 칠성이가 처음 만났던 눈보라 치던 그 고개였습니다. 칠성이는 흑단 주판을 챙겨놓고 눈 내리는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7살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칠성이의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지요. 눈보라는 10년 전 그날 밤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험한 산길을 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박영감이 즐겨 입던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등에는 낡은 지게가 지워져 있었지요. 지게 위에는 보찜 하나와 탁주 한 병 그리고 북어포 한 마리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칠성이의 뺨을 후려쳤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10년 전 박영감이 자객들에게 떠밀려 떨어졌던 바로 그 낭떠러지 아래였지요. 칠성이는 짐을 내려놓고 얼어붙은 계곡 바닥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깨고 눈 속을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하지만 그는 손끝의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무언가를 찾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 칠성이는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녹슨 쇠붙이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박영감이 마지막 순간까지 칠성이를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찌그러진 녹그릇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삭고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 차가운 쇠붙이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는 녹그릇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차디찬 금속에서 아버지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지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칠성이가 왔어요. 칠성이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맨손으로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호미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들리고 피가 흘러 흙과 뒤섞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 줌 두 줌 흙을 파내며 칠성이는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도끼를 파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도 함께 묻었습니다. 그 자리에 박영감이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아들의 마음을 채워 넣었지요. 그는 녹그릇을 구덩이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한 초라한 흙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왕릉보다 크고 위대해 보였지요. 칠성이는 무덤 앞에 술을 따르고 정성스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평생을 함께해온 흑단 주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해주던 물건이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도구였던 주판이었지요. 칠성이는 부싯돌을 켜 흑단 주판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을 먹인 흑단 나무는 매캐한 연기를 피우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불타는 주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셈은 끝났습니다. 최객주에게 받은 목숨값도 조대감에게 받은 죗값도 이제 다 치렀습니다. 이 주판에 적힌 모든 숫자를 이제 그만 지우려 합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주판알들이 하나둘 터져나갔지요. 그 소리는 마치 박영감이 칠성이의 등을 두드려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판이 한 줌의 재로 변할 때까지 칠성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자 칠성이는 비로소 깨달았지요. 박영감이 남긴 보물 지도가 가리킨 것은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박영감이 밥벌어지라 구박하면서도 칠성이에게 늘 해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서늘한 도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따뜻한 기운이 채워졌지요. 다음에 올 때는 비단 꽃신 사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칠성이는 텅 빈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는 천근만근 무거웠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눈은 칠성이가 걸어온 발자국을 지우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영감이 칠성이를 덮어주었던 그날 밤의 솜니불처럼 말입니다. 칠성이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치며 눈부신 빛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 귀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 장돌뱅이 박영감이 사랑했던 아들 칠성이로 돌아와 있었지요. 칠성이는 씩씩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장사치가 아닌 진짜 상인이 되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품속에는 아버지의 녹그릇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산을 내려가는 칠성이의 입에서 나지막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장사치로 살아온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아버지께 바치는 헌사였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사꾼은 똥 묻은 돈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엽전 한 입에 웃고 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차가운 녹그릇 하나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로 가득 찬 장부보다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을 채운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늙은 아버지는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